귀농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1억이 단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4억, 서울 아파트 7억. 성공한 노후를 꿈꾸며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양평 전원주택으로 떠났습니다. 넓은 마당, 맑은 공기, 쏟아지는 별.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월세 원룸에서 낮에는 건설 현장 막노동으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를 버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1억을 늪에 던지고 나서야 깨달은 제 뼈아픈 실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제 인생은 서울의 25평 아파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35년 오직 대기업 부장으로 살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은퇴와 동시에 찾아온 건 코로나라는 거대한 장벽이었죠. 남들은 성공한 노후라 했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합쳐서 4억, 서울 아파트 7억. 아들도 대기업에 들어가 장가까지 갔으니 이제 내 인생의 짐은 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리는 화려했지만 현관문 밖조차 조심스러운 생활이었죠. 하루 종일 아파트 단지만 뱅글뱅글 도는 생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도 서로 피하는 그 숨막히는 적막함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평생을 회사라는 조직 속에서 바쁘게 살던 제게 이 좁은 거실은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더 괴로운 건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에 항의하러 갔다가 오히려 욕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매일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댔고 창문을 열면 연기가 그대로 들어왔죠.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겠어요. 관리실에 그렇게 말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한숨을 쉬었고 저는 의미 없이 베란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35년을 일해서 맞이한 은퇴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이러다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 우리 이 지옥 같은 콘크리트 상자에서 나가자. 공기 맑고 아침에 새소리 들리는 그런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가자고.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사는 무슨 이사예요? 나이 들어서 병원 가깝고 편한 서울 놔두고 우리가 가긴 어딜 가요? 병원? 나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게 먼저겠어. 당신도 봐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직 60밖에 안 됐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층간소음,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은 인생까지 썩을 순 없잖아. 제 고집의 아내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가서 뭐 하세요? 그냥 숨만 쉬고 살아요? 왜 숨만 쉬어? 텃밭이라도 가꾸면 되잖아. 요즘은 귀농이 대세래. 내 손으로 건강한 먹거리 키우고 남은 인생은 자연이랑 같이 생산적으로 살아보는 거지. 당신도 꽃 심는 거 좋아하잖아. 처음엔 아내도 반대했지만 매일같이 확진자 숫자를 보며 한숨 짓는 저를 보며 아내도 결국 제 절박함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한 시골 생활을 넘어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농 성공 사례, 60대 전원 생활, 시골에서 제2의 인생.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텃밭 가꾸고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모습? 저도 저렇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신이 아니라 오만함이었죠. 귀농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좀 보면 다 할 수 있어.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귀농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홍천, 괴산, 가평.
한 달 내내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함께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차는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깊은 산골은 불안했고 그렇다고 시내 가까운 곳은 집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하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향 옆집에 살던 후배 춘팔이었습니다. 춘팔이, 고향 옆집에 살던 동네 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어릴 때부터 형님, 형님 하며 따르던 녀석이었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 춘팔이 부모님 장례식 때였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그때 제가 부의금을 넉넉히 넣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형님, 이 은혜 평생 못 잊습니다. 눈물 흘리며 고마워하던 춘팔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만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잘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는 춘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춘팔아, 나 태식이 형이야.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형님, 세상에 형님이 먼저 전화를 주시다니요. 춘팔아, 너 지금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지? 그때 춘팔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형님. 저 지금 양평에 있습니다. 양평? 네, 형님. 저 양평에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양평이라면 경기도 아닙니까?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깊은 시골도 아니고. 춘팔아, 형이 지금 귀농을 생각 중인데 양평은 어때? 춘팔이는 기다렸다는 듯 반색했습니다. 형님, 대기업 부장님께서 귀농이라니요? 응, 서울 생활이 답답해서 말이야. 전원 생활 좀 해볼까 하는데. 형님, 완전 잘 생각하셨습니다. 춘팔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양평 시내는 솔직히 거품만 잔뜩 꼈어요. 진짜 알짜배기는 제가 있는 양동면 쪽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서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무슨 사업인데? 귀농 창업 지원금이랑 정부 보조금 받아서 스마트팜 사업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이미 확보해놨고요. 부지도 제가 다 선점했습니다. 스마트팜, 정부 지원금, 그 단어들이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은 그냥 제 옆으로 오셔서 쉬기만 하시면 돼요. 농사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 네, 형님. 언제 오실래요? 제가 픽업해 드릴게요. 주말 저는 아내와 함께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춘팔이는 약속대로 양평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UV를 몰고 나타난 춘팔이는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말쑥한 정장에 여유 있는 미소, 영락없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어서 오세요. 차에 타자마자 춘팔이는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여기서 인맥이 탄탄합니다. 군청 사람들이랑도 친하고 농업기술센터장님하고도 잘 아는 사이예요. 식사를 하면서 춘팔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과 찍은 사진, 군청 앞에서 찍은 현수막 사진, 우수 귀농인 선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정부 지원금 승인 공문이에요. 춘팔이가 보여준 서류에는 군청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와, 춘팔아. 너 정말 대단하구나.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형님, 이제 전원주택 부지 보러 가실까요? 춘팔이가 안내한 곳은 양동면 산비탈 끝자락이었습니다. 넓은 대지 위에 지어진 전원주택, 주변으로 펼쳐진 밭과 야트막한 산. 어때요, 형님? 공기 좋죠? 확실히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탁 트인 전망에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이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깝습니다. 춘팔이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도 찍어뒀는데 제가 형님 오신다고 했더니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아내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드는데. 춘파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여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사실 한 달 내내 홍천, 괴산, 가평 여러 곳을 뒤졌을 땐 한숨만 나왔습니다. 땅이 마음에 들면 너무 비싸고 싸면 길이 없는 맹지였죠. 그런데 춘파리가 보여준 이 집은 달랐습니다. 7억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대궐 같은 전원주택의 수백 평의 밭,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팜, 수익까지 난다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좋아, 춘파라. 이 집 사겠어. 정말요, 형님? 와, 형님 결단력. 역시 대기업 출신이시네요. 형님, 이 집 사고 남은 돈은 통장에 딱 넣어두세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황제처럼 사시는 겁니다. 형님 계산기 잘 두드리시잖아요. 춘파리의 말대로 제 머릿속 계산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서울 집 한 돈 7억 중 잔금 치르고 나면 영원. 하지만 내 손엔 퇴직금과 예금 4억이 그대로 남는다. 충분해. 거기다 매달 스마트팜 수익까지 들어온다면 결론은 완벽했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타양이었지만 믿을 만한 고향 동생이 앞마당까지 지키고 서서 수익까지 만들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여차하면 투자는 안 해도 제가 원하는 귀농만 하고 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전원주택과 주변 땅까지 해서 7억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부동산 소개해드릴게요. 믿을 만한 곳이에요. 며칠 후 저는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신이 났습니다. 중개인은 지금이 최고가라며 부추겼고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 날 제 손은 떨렸습니다. 35년의 훈장이자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정말 팔아도 되는 걸까?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서울 아파트는 7억에 팔렸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합치니 제 손엔 11억이라는 거금이 쥐어졌습니다. 잔금 날짜를 이사 날짜에 맞춰 칼같이 맞췄습니다. 서울집 잔금을 받자마자 양평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제 통장에는 집값을 다 치르고도 현금 4억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그래도 불안해요.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자유야. 우리 노후는 행복하게 공기 좋은 곳에서 보내면 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내는 그래도 불안해요. 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통장에 찍힌 4억이라는 숫자에 취해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안함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양평으로 이사 가기 전날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이 도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여보, 후회 안 할 거야. 우리 양평에서 잘 살자. 아내는 짐을 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이미 계약했는데. 서울을 떠나던 날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저는 승리자라도 된 양 기세등등했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이야. 춘파리가 양평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그날따라 유난히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형님, 이제 진짜 고생 끝입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에 도착한 첫날, 저는 넓은 마당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공기구나. 서울에서는 맡아볼 수 없던 흙냄새와 풀냄새. 아내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 잘 온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저는 아내와 함께 성공한 인생을 자축했습니다. 밤에는 마당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쏟아지는 별들. 서울에서는 평생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아내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행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귀농도 업무처럼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매일 밤 귀농 유튜브를 수십 개씩 탐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교본도 달달 외웠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대기업에서 35년 일했는데 농사가 뭐가 어렵겠어. 하지만 책과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척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으윽, 평생 pen대만 굴리던 제 손은 하루 만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처음이니까 그렇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텃밭에서 상추 따며 즐거워하던 건 1달 전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신음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파스 좀 붙여줘요. 매일 저녁 부부가 서로 파스를 붙여주며 잠들었습니다. 35년 사무직으로 살아온 제 몸의 농사는 가혹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트 한 번 가려면 왕복 100분을 운전해야 했습니다. 여보, 된장 하나 사러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더 들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한 번 갈 때 많이 사오면 되잖아. 서울에서는 마트가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죠. 온라인 쇼핑을 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택배는 일주일에 2번만 왔습니다. 그것도 집 앞까지 오지 않고 마을 입구 택배함에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온몸이 쑤신다며 신음했습니다. 여보, 병원 좀 데려가줘요. 저는 부랴부랴 차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양평 시내 병원까지 1시간. 차를 달리는 내내 아내는 신음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독감이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간단한 진료였지만 왕복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간단한 감기에도 병원 한 번 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괜찮아. 당신이 요새 무리해서 그래.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급하게 아프면 어떡해요? 응급실은 24시간 하잖아. 1시간 거리인데. 그 전에 무슨 일 생기면요? 그 말에 저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빨리 병원 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하늘이 별들이 달리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고립된 섬에 갇힌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갔습니다. 11월 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보, 난방 좀 틀어요. 너무 추워요. 저는 보일러를 켰습니다. 하지만 넓은 전원주택을 데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기름 보일러였습니다. 등유를 계속 때워야 했습니다. 12월 전기요금 나왔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 전기요금이 80만 원? 거기에 등유가까지 합치니 한 달 난방비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여보, 서울 아파트 관리비가 그립네요. 서울 아파트는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아깝다고 불평했었죠.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그게 천국이었습니다. 겨울 3개월 동안 난방비만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저는 춘파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파라,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떡하지? 아, 형님. 전원주택은 원래 그래요. 원래 첫 해 겨울이 제일 고생이에요. 춘파리의 대답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를 봤습니다. 귀농 성공하는 법, 전원생활 꿀팁. 하지만 유튜브 속
사람들과 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건강했고 농사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60대였고 몸은 망가지고 있었고 농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그 말을 믿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혀 펜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낭만은 열흘이었고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저는 마을 이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양동면으로 이사 온 김태식입니다. 이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울 사람이요? 네, 서울에서 살다가 귀농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도 못 버티고 떠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기 정착하려고. 그래요? 두고 봅시다. 이장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공동농기구를 빌리러 갔습니다. 저기 예초기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지인은 안 돼요. 제가 마을 주민인데요. 거주지 옮긴 지 얼마나 됐다고 주민이에요. 최소 몇 년은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사서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이 예초기를 사야 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코로나로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교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단톡방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쓰레기 배출일을 착각해서 하루 일찍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배출일 지켜라. 욕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치우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실수했으면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밭 경계선 문제로 옆집 할머니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제 땅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땅이나 차지하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땅 투기꾼들 같으니라고. 할머니는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내가 땅 투기꾼? 진심으로 귀농하러 온 건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역시 외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닫혀 있고 단톡방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왜? 길에서 마주치면 다들 수군거려요.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서울에서는 이웃과 친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각자 바쁘게 살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배제당하면 삶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서울 친구들 단톡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온 거 아닐까요? 아니야.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피해 도망쳐온 이곳은 역설적으로 그 어느 곳보다 고립된 유배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사방이 깜깜했습니다. 가로등도 별로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팔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형님 힘드시죠? 응. 춘팔아, 마을 사람들이 너무 차갑더라. 아이고 형님, 시골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도 너무하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춘팔이는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향 후배라는 그 이름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유일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형님, 마을 놈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한마디 해줄까요? 아니야, 괜찮아. 형님은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춘파리는 마을 사람들 욕을 하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저를 더욱 춘파리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춘파리만은 나를 이해해줘. 춘파리만은 내 편이야. 고립이 만든 심리적 의존. 형님, 제가 형님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춘파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수한 감사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귀농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다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무릎이 안 펴져. 양평 시내 정형외과까지 1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무릎 인대가 손상됐네요.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녔습니다. 왕복 2시간, 치료비, 기름값. 무릎이 조금 나아지니 이번엔 허리였습니다. 디스크 초기 단계네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또 물리치료, 또 병원 왕복 2시간. 농사는커녕 병원 다니기 바빴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계속 망가지고 농사는 제대로 안 되고 돈은 계속 나가고. 그때 춘파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 걱정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 대기업 부장까지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춘파리는 제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요즘은 스마트팜 시대예요. 스마트팜? 네, 형님. 정부 지원금 받아서 시설만 갖춰놓으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게 정말이야? 형님은 스마트폰으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예요. 춘파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군청 직인이 선명한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스마트팜 귀농 창업 지원금 승인 서류예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야? 네, 형님. 정부에서 50% 지원해줘요. 안 받으면 바보죠. 서류를 넘겨보니 사업계획서도 있었습니다. 월 수익 500만 원 예상,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까지 빼곡했습니다. 이거 정말 가능해? 형님, 옆 동네 김 사장님 아세요? 그분이 이거하고 한 달에 수천만 원 법니다. 정말? 제가 형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며칠 후 춘파리는 저를 옆 동네로 데려갔습니다. 으리으리한 스마트팜 시설이었습니다. 유리 온실 안에는 자동화 설비가 가득했습니다. 어때요, 형님? 저게 다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춘파리 형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수익이 나나요? 저는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아서 시설 갖추고 나니 이제는 편하게 삽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혹했습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이면 1년이면 억대 수익인데,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춘파라, 이거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 형님, 그게 제가 형님한테만 특별히 제안하는 겁니다. 뭔데? 저희 영농조합법인 지분을 형님께 드리려고요. 지분? 네, 형님이 투자하시면 조합 지분을 드립니다. 그럼 매달 배당금이 나와요.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데? 춘파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6억 정도면 됩니다. 6억? 제 퇴직금과 예금 전부를 합쳐도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 됩니다. 담보대출? 제가 아는 제2금융권이 있어요.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6억이면 제 퇴직금 전부와 거기다가 집까지 담보로? 춘팔아,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한 거야? 형님, 정부 지원 사업인데요? 군청에서 승인까지 해줬어요. 춘팔이는 다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군청 도장이 찍힌 공문. 농업기술센터 협력 공문. 형님, 솔직히 이런 기회는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그래? 저는 고향 형님이니까 특별히 제 영농조합 지분까지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나. 남들한텐 기회도 안 줘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춘팔이가 스마트팜 사업 제안을 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투자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배당받는데. 여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춘팔이는 내 동생이야. 걔가 날 해코지하겠어? 당신 친동생은 아니잖아요. 우리 노후 자금을 전부 털어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 귀농 너무 힘들고 지쳐. 서울 가고 싶어요. 당신은 왜 맨날 초만 쳐? 춘팔이는 고향에서 농사로 뼈가 굵은 전문가야.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춘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팔아, 나 해야겠어. 정말요, 형님? 와, 역시 형님은 결단력이 대단하세요. 대신 확실하게 해줘야 해. 당연하죠, 형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퇴직금과 예금을 전부를 춘팔이가 알려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자른 돈은 춘팔이가 소개해준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대출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류에는 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형님, 이제 몸 편히 쉬세요. 매달 수익금 나오면 제가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춘팔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순수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몸 쉬면서 돈만 받으면 돼. 춘팔이가 다 알아서 한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황금빛 노후가 펼쳐지겠지.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승부수가 아니라 늪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 35년이 춘팔이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대출 이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한 달 이자만 300만 원. 괜찮아. 수익금 들어오면 이자 내고도 남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팔아, 공사는 어떻게 돼가? 아, 형님. 잘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쯤 수익금이 나와? 다음 달부터는 나올 겁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지만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매달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수익금이 나오면 이자 내고도 남을 텐데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춘팔아, 수익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정부 지원금 나오는 게 조금 지연됐어요. 언제 나오는데? 이번 주 안에 나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이번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여보, 춘팔이랑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된다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다시 걸었습니다. 통화 중. 하루 종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춘팔이는 가끔씩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공사는 어떻게 됐어? 허가 문제로 조금 지연됐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예요. 현장 좀 보러 가고 싶은데. 아, 형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춘팔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빈집이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 어디 갔는지 아세요? 조춘팔이? 한 달 전에 이사 갔는데요. 어디로요? 몰라요. 밤에 몰래 짐 싸서 떠났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수익금은 없었고, 설마. 하지만 설마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춘팔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확인을 위해 춘팔이가 보여줬던 그 공문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귀농창업 지원금 받은 조춘팔이라는 사람 있나요? 조춘팔 씨요? 저희 명단에 없는데요? 이 서류 좀 봐주세요.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위조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직원이 잘 못한 걸 거야. 춘팔이는 내 동생이야. 날 속일 리 없어.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볼게. 아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야. 연락이 안 되는데도 모른다고요? 당신 미친 거예요?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날린 거예요. 2023년 겨울, 춘팔이의 전화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춘팔이 연락이 안 돼. 계속 전화가 꺼져 있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양평 시내로 차를 몰았습니다. 춘팔이 사무실로 직접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발로 차봤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조춘팔이라는 사람 아세요? 조춘팔이요? 영농조합 대표인데요. 아, 여기 6개월 전에 계약 해지했는데요? 네. 빈 사무실이에요. 아무도 안 써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사장님처럼 찾아오신 분 많았어요. 사기꾼. 그 단어가 제 귓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팜 부지를 찾아갔습니다. 춘팔이가 보여줬던 그 위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숲이었습니다. 나무들만 빼곡했습니다. 입구에 팻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보전님. 개발 불가 지역. 저는 그 팻말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개발할 수 있나요? 어디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거기는 10년 전부터 개발 불가 지역입니다. 그럼 스마트팜 같은 거 지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6억입니다. 6억이요? 네.
제 퇴직금이랑 집 담보대출까지.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위조입니다. 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안 돼요. 가짜예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전과 있네요. 전과요? 사기 전과 오범입니다. 피해자가 30명이 넘어요. 뭐라고요? 주로 귀농지원금을 미끼로 중장년층을 노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거예요. 그럴 수가. 그리고 사장님, 이 밭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놓고 지분 서류만 가짜로 만들어준 겁니다. 땅은 처음부터 제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얼굴을 쳐박고 구토했습니다. 6억. 제 인생 35년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도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식 고객님, 대출 상환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발은 가능하지만 재산 회수는 어렵습니다. 왜요? 이미 돈을 빼돌렸을 겁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꾼들은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럼 제 집은요? 담보대출 상환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11억, 서울 아파트 7억, 퇴직금과 예금 4억, 모두 사라졌습니다. 춘파리의 주머니 속으로 고향 후배라는 이름을 믿었던 데가, 외로움에 의지했던 데가, 제 인생 35년이 송두리째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춘파리에게 속아 넘긴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전원주택 뿐이었습니다. 여보, 집을 팔아야 해. 집을요?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 그 전에 팔아야 해. 살 길을 찾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양평 시내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동면 산비탈이요? 거기는 힘들어요. 왜요? 집도 멀쩡하고 땅도 넓은데. 사장님, 양평 끝자락 오지는 안 팔려요. 그래도 한번 내놔주세요. 금매로 할게요. 시내도 아닌데 금매로 내놔도 안 나갈 거예요. 중개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7억에 샀으니 5억만 받아도 대출은 갚을 수 있었습니다. 5억에 내놓을게요. 5억요? 글쎄요.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우 한 팀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 너무 외지네요. 병원도 멀고. 구경만 하고 떠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또 한 팀이 왔습니다. 겨울 난방비가 얼마나 나와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100만 원? 말도 안 돼. 그것도 떠났습니다. 저는 가격을 낮췄습니다. 5억에서 4억으로.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시 3억으로 낮췄습니다. 7억 주고 산 집을 3억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양평 끝자락 오지 전원주택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귀농붐이 꺼졌어요. 코로나 끝나니까 다들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기다려봐야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대출 이자 못 내면 경매 넘어간다고요. 중개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2억으로 해볼까요? 2억. 7억 주고 산 집을 2억에 팔아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2억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값이 2년 사이 30% 상승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도 나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거 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7억에 판 아파트, 지금은 15억이 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됐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아껴 쓰면서 서울 집에서 그냥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랬으면 지금쯤 15억 자산가였을 겁니다. 하지만 조급함에 모든 걸 날렸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이자 연체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연체가 3개월 누적되면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남은 건 제 명의의 전원주택 건물뿐이었습니다. 땅과 건물이 하나로 묶여야 가치가 있는데 제 집은 남의 땅 위에 떠있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건물만 경매로 나오니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7억 가치의 부동산은 조각조각 찢겨 누더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매는 2번 유찰됐습니다. 매일 밤 법원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제발 누가 사줬으면. 하지만 입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양평 끝자락 오지 전원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정말 없었습니다. 세 번째 경매, 최저가로 낙찰됐습니다. 2억, 7억 주고 산 집이 2억에 팔렸습니다. 그마저도 은행 대출금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듯 서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사기당했다며? 그에게 서울 사람이 무모하게 무슨 귀농을 한다고 춘파리한테 당했다던데? 그 사람 원래 유명한 사기꾼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사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시나 봐요? 네. 귀농이 쉬운 줄 알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전원주택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2년 전 서울 아파트를 떠날 때는 승리자 같았습니다. 지금은 패배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1억 자산가에서 무일푼 빈털터리로. 여보, 우리 어디로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자. 하지만 서울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미 15억 아파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 25평 아파트에서 8평 원룸으로 이게 2년 만에 달라진 저희 부부의 삶이었습니다. 짐은 절반만 들여왔습니다. 나머지는 창고에 맡겼습니다. 보관료만 월 10만 원. 그것조차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습니다. 60대 중반에 시작한 막노동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40대 현장 소장한테 반말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아저씨, 그거 빨리 좀 날라요. 대기업 부장이었던 제가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자재를 날랐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만취한 손님들을 태우고 새벽까지 운전했습니다. 하루 15시간 노동, 한 달 수입 250만 원. 아내도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설거지와 청소. 손목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수입 180만 원, 국민연금 150만 원까지 합치면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내와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도 있고 당장 짐 싸서 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빠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 아버지,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다. 걱정 마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가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11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 11억은 사라졌지만 3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한 팀이 되었습니다. 여보, 11억은 잃었지만 당신은 안 잃었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께 제 뼈아픈 실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임대로 최소 1년은 살아보십시오.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거주해 보세요. 실제로 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주말 농장과 365일 농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단 한 번 방문하고 7억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둘째, 사계절을 직접 겪어보십시오. 봄에는 농사 준비에 고된 노동이 기다립니다. 여름에는 모기, 벌레, 폭염 속 제초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이 있지만 팔로 개척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 폭탄과 고립감, 인프라 부재가 당신을 짓누릅니다. 저는 여름 한철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겨울 난방비 100만 원이 나오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셋째, 아는 사람을 더 의심하십시오. 저한테만 알려주는 대박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일수록 당신의 노후자금 지도를 훤히 들여다봅니다. 치밀하게 신뢰를 쌓은 후 돈을 노립니다. 저는 고향 후배라는 이름을 믿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때 부의금 넣어준 것을 기억한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넷째,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 3곳 이상에게 검증받으십시오. 귀농지원금, 창업지원금은 사기꾼의 단골 미끼입니다. 사문서도 위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후배가 보여준 서류만 믿었습니다. 군청에 한 통 전화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정부 지원금이 쉽게 나온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실제 정부 지원금은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같은 말은 사기입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하십시오. 저는 정부에서 50% 지원한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그 서류는 처음부터 위조였습니다. 여섯째, 노후자금은 절대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퇴직금, 예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최소 50%는 안전자산으로 보존하십시오. 귀농도 단계적으로 하십시오. 돈도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저는 노후자금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은퇴 후의 조급함은 눈을 가립니다. 외로움은 귀를 막게 합니다. 고립된 환경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의 답답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했고 고립 속에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11억을 늪에 던졌습니다. 화려한 전원주택보다 소중한 건 가족의 평온입니다. 황금빛 미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귀농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맹목적 신뢰가 나쁜 겁니다. 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검증 없는 도박이 나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곁에 있고 제 두 손이 있고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디 마지막 경고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농을 꿈꾸는 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11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